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판매자에게 돌려줘야 될 정산 금액 계속 늘어나면서 최악의 경우엔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큐텐 구영배 대표 사재를 털어서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당일에 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죠. 자칫 줄도산 공포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티메프 사태의 파장 어디까지 번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소비자 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 또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또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티몬 위메프 정산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부터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지 못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산해줘야 될 대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위씨 인수대금으로 사용했고 그 돈은 나머지로 충당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예. 그것이 그 판매자의 정산대금의 지연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800억이 맥스가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정산자금으로 바로 쓸 수 없다는 또 한계가 있다. 근거가 없는 비즈니스 플랜이고 전략인 거 저는 하고요. 한 6개월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죽기로 그거 매진할 것이다. 네,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나온 이야기들 들어보셨습니다. 큐텐 구영배 대표, 또 위메프와 티몬 대표까지 이른바 큐텐 3인방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한때 구영배 대표가 국내에 머물고는 있었는데 두문불출했거든요.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면 뭐 문자로 답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결국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의 모습을 드러낸 속내가 뭘까? 최근 1년의 며칠 사이의 상황들이 좀 급반전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일단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왜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일단은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너무 뜨겁고 네. 여론의 질타가 지금 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CEO가 예를 들어서 두문불출한다든지 아예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뭐 그 국민적 분노는 뭐 불을 보듯 더 심해질 것이고요. 결국에는 소비자라든지 판매자들이 이 채널을 떠나면은 마지막 회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벼랑 끝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도망갈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회에 출석한 전날에는 오전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죄라도 출연하겠다. 그러다가 8시간 만에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전격적으로 신청을 하면서 이게 뭐지?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상황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업회생 개시 절차라는 거는 이게 단순간에 뭐 몇 시간 만에 그 제출할 수 있는 문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 기업회생을 하고자 하는 그 기업의 전반적인 그 재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가겠다라는 이런 그 내용들을 그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회생 개시 절차를 그 해주도록 요청하는 문서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 그 티몬 위메프의 그 재정 상태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그 회생 가능한 어떤 그 자금을 끌어온다라든가 이 회사가 살아날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어떤 이런 그 모든 문서들을 취합을 해서 내는 거고 네. 또 이런 문서들을 그 종합한 어떤 그 문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그 대형 법무법인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그 큰 회사들을 상대로 그 이런 그 기업 회생 절차를 작성하려면은 며칠 걸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뭐 한두 시간에 작성된 게 아니라 이거는 벌써 며칠 전서부터 준비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밀하게 다 그렇죠. 준비를 해놓고 입장문 내고 국회 출석까지 감안해서 그렇죠. 그 전날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 거다. 그렇죠. 계획적으로 이거는 준비 절차를 거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신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기업회생이라는 부분들은 기업회생 신청을 해서 거의 받아들여지면 일단은 이제 이 채권 채무 관계가 다 동결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내가 좀 돈을 받을 수 없을까 이렇게 안절부절 속을 태우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기업 회생을 전격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는 내 돈을 받을 수가 이제 없겠구나. 묶여버리니까 이런 말이죠. 좌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더 이 PMF 쪽에서 이런 지금 현재의 어떤 피해 규모도 정확하지가 않은 상태고 여러 가지가 의문점도 많이 이제 이런 거래 관계에서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실태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피해자들한테 이런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기업 회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으로 이런 수순으로 좀 갔어야 되는데 네. 전격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어떻게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뭐 좀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실망감이 아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영배 대표 인물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영배 대표가 팀원 IMF 사태로 한순간에 뭐 나락으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전에 걸어온 길을 보면 사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평론가님 성공 신화를 썼던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굵직굵직한 회사를 거치면서 그동안 쭉 성공 신화를 거쳐왔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창업했던 몇 개 회사에서는 약간 학습 기간도 있어서 큰 성공을 못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네. 인터파크에 1999년에 입사해서 나름 이제 이커머스에 첫 발을 내딛었고요. 가장 이제 크게 우리가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G마켓을 실제로 키우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까지 시키고 네. 결국에는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신화적인 엑시트 플랜까지 보여줬다라고 해서 뭐 입시전적인 그런 성과를 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됐을까요? 너무 과감하게 현재 자신의 플랜만을 믿고 또 다시 이제 무리하게 지금 현재 사업을 확장하거나 도전했던 것이 지금 다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구영배 대표님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구 대표님이 G마켓을 이제 이게 일종의 창업을 하고 네.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온라인 이커머스가 대부분 일반 쇼핑몰 온라인몰 중심이었습니다. 네. 중심이었는데 오픈마켓이라는 것을 처음에 시도가 된 거고요. 이게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예. 이러면서 많은 업체들이 오픈마켓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데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계속 오픈마켓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 일 형태를 오픈마켓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국내 오픈마켓을 지금 위메프, 티몬, 그다음에 인터파크 커머스, AK몰까지. 그렇죠. 이거 다 이제 인수를 하잖아요. 다 이게 이제 오픈마켓 형태의 이커머스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오픈마켓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는 이커머스지만은 이게 유통업이냐, 그다음에 이게 뭐 통신 판매 중개업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뭐 법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재받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통신 판매 중개업이니까 네. 유통 관련돼서 제재를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 거기에 또 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제 우리 구 대표님이 사업 자체가 그쪽으로 계속 키워가는 오픈마켓을 키워가는 이런 상태에서 오픈마켓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이랄까 또 법의 어떤 좀 그 제재가 비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태가 지금 이렇게 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그 문어발식 확장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로 이게 지금 그렇죠. 꼽혀가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쨌든 그 G마켓을 이용한 어떤 그 성공 그 뒷면에 그분이 그 국내 그 문어발식 확장을 떠나서 어떤 그 무너져가는 깡통 기업을 인수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이커머스 기업을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 야욕이 너무 그 과하게 작용하면서 거기에 그 이용자들을 이용한 게 아닌가. 소비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분노가 넘치는 게 그러는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그 소비자 보호라든가 소비자 어떤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이나마 그 어떤 그 배려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구영배 대표 그 개인의 어떤 그 사업 확장이라든가 그 기업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너무 심취해 있던 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의 사태가 불러온 게 아닌가. 네. 근데 이제 Q10 관련해서 이제 조금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G마켓 성공 사례를 본인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Q10을 설립해서 다시 한번 나스닥 재상장을 추진하면서 또 다시 성공 신화를 쓰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한 2번 정도 일단 사전 단계에서 거절된 걸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Q 익스프레스라는 아니요, 처음 Q10에서부터요. 근데 왜냐하면 네. Q 익스프레스 다 합쳐가지고요. 이유가 네. 뭐냐면 Q10만 가지고는 볼륨도 작고 그 자체로 수익 모델이 확실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그럼 중간에 전략을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이커머스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기 힘드니 경쟁도 너무 세고요. 아직은 볼륨도 작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의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이 전체적인 거래 내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물류였어요. 그래서 Q10의 자회사인 네. Q 익스프레스를 만들고 나서 예. 이커머스에서 나오는 그 판매와 배달을 통한 물류를 이쪽으로 몰게 되면은 이커머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네. 물류만 받는 회사는 그 적자를 그쪽에 남겨놓고 물류를 통해서 흑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델을 통해서 Q10 상장이 아니라 자회사인 Q 익스프레스 상장으로 중간에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전략에 따라서 다시 충실하게 가다 보면 여러 이커머스 회사를 우리가 인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물동량만 이쪽으로 몰아준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적자가 혹시 쌓이더라도 Q 익스프레스 자체는 계속 살이 찌워질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 이게 상장으로 가는 지름길이겠구나라고 전략을 바꾼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미 적자를 천문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쇼핑몰, 그다음에 AK몰을 사면서 사실은 적자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물동량을 이쪽으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결국 이 앞단에서의 그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Q10이 정확히 어떤 기업이고 어떤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직 베일 속에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연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최근 몇 년간 공시가 안 돼서 베일에 쌓여져 있고 의혹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우리 입점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점 업체들 대부분은 또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나가서 얘기한 거는 Q10을 통해서 동원 가능한 자금이 800억 원이다. 거기에다 사재 출연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럼 그 800억 원과 사재 출연까지 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는 해결 가능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까지 나온 뭐 800억 뭐 사재 출연. 근데 그 금액이 그 Q10이라는 회사가 그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상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고 또 그 구영배 대표가 그 사재 800억을 다 갖다가 또 나머지 뭐 기본적으로 있는 뭐 사재가 일부가 얼마가 있는지도 그 부분도 확실하게 공개된 바가 없고 네.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도 없고 또 지금까지의 그 피해 규모가 뭐 1조 원 이상이다, 뭐 2조 원 이상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그 7월 기준으로 해도 1조 1,200억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리테입 그 연구기관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이 800억 가지고는 이거는 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뭐 전혀 뭐 없다라는 거고 그분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아까 그 선생님 말씀처럼 5월 기준으로 현재 사실상 거의 확정적인 것만 해도 2,100억에서 2,300억이고요. 네. 6월, 7월 이제 돌아와야 될 금액까지 합치면 1조는 좋긴 넘는다는 게 복수의 지금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피해 금액 추산이 달라요. 예. 그래서 뭐가 맞는 말인지 저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6월, 7월에 급속하게 할인 판매라든지 늘어난 것까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시보다 좀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 대표가 얘기한 게 Q10뿐만 아니고요. 그룹 전체를 다 동원해도 가능한 게 800억 현금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도 않지만 믿어보자고요. 그래도 그 800억이 다 피해 보상으로 쓰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그룹 내에서의 자금 집행 절차가 따로 있거든요. 네. 티몬, 위메프라는 두 자회사의 현금이기 때문에 Q10에 있는 모든 자금을 쓴다? 거기도 배임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다 못 쓸 겁니다. 네. 또 본인의 사재를 다 털어 쓴다? 본인 입으로 다른 거 말고는 재산이 없고 지분밖에 없다고 했어요.
Q10의 지분 가치를 그럼 어떻게 평가할 건가 보면은요. 이것도 비상장이기 때문에 본인 말입니다. 그런데 최대 가장 높았을 때를 5천억으로 추산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 지분율이 38%니까 끼켜봐야 1,500억이에요. 그걸 최대로 봐줬을 때요. 그러니까 Q10 그룹이 전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돈 800억, 또 본인 사재의 최고의 지분 평가를 해줬을 때 1,500억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게 다 맞다 쳐도 5월달 미결 결산대금 그거 내기도 팍팍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재 내지는 자체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피해 보상이 아예 불가능한 범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팀원 리메프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AK몰하고 인터파크 쪽에도 계속해서 그 지금 네. 지급이 그 어렵게 되고 지급 불가능 상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AK몰이나 티몬 죄송합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이제 Q10 그룹의 계열사인 계열사죠. 거죠. 티몬이나 이제 위메프와 같은 그렇죠. 위치에 있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티몬 위메프 사태로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다. 흔들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라든지 입점업체들이 하나 둘 뭐 거래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파만파로 퍼진다면 지금 유통업계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피해 금액이 조 단위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군요. 네, 아직까지 뭐 정확한 이제 정확한 건 지금, 아닙니다. 파악이 안 되기 추정입니다, 때문에 물론. 계속 추정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네.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금난이 계속 누적돼 왔고 최근에 그러면은 이제 5월까지 미정산 금액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6월, 7월은 좀 줄었을 거냐, 더 많았을 거냐. 네. 아마 자금난이 커지면 아무래도 매출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TMF 같은 경우는 상품 거래도 하지만은 특히 이런 기프트콘이라든가 상품권 거래를 많이 했어요. 할인 판매를 했죠. 할인. 근데 거기서 할인 판매를 했거든요. 10% 정도 할인 판매를 하니까 소비 입장에서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내가 사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 금액이 상당히 크죠. 이제 그래 되면은 앞으로 지금 6월, 7월에 지금 그 피해 규모가 뭐 어느 정도일지 아마 더 상당히 많이 더 크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큐익스프레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유통의 특성을 보시면은 이 물류하고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에서 물류 사업이 있고 또 유통 우리 판매 사업이 이제 있게 되는데 지금 큐익스프레스를 이거를 뭐 상장을 준비하고 이러면은 상당히 실적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매출 네. 규모.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외형 자체를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외형 자체를 키우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Q10 모기업도 모기업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TMF의 이런 기업들도 보니까 재무 조직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영업 조직만. 그러니까 영업만 하고 판매만 많이 해라. 이런 문제다 보니까 이 규모가 이렇게 많이 커지게 된 거고 그다음에 사실 큐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 국내에서 사업 규모는 뭐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동남아 쪽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우리 국내에 있는 TMF 같은 데가 직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이럴 경우에 해외에서의 배송 관련돼서 직구 관련돼서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큐익스프레스가 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물류 분야에서의 실적을 좋게 그리고 너무 물류 분야에서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반 이 판매 쪽에 이 플랫폼들이 좀 희생되는 문제는 아니었나 뭐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피해 부분이 좀 더 커지게 된 건 아닌가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세요. 앵커님께서 아주 밤사이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네. 지금 티몬 위메프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이 난리인데 나머지 계열사들은 그럼 안전할까가 늘 조심스러웠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제 국회 출석에서 나왔던 발언 이게 앞으로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룹에 있는 모든 재무가 한 곳에 모여서 심지어 티몬 위메프 사장 본인도 자기네 회사의 재무 구조를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각 계열사의 모든 재무가 한 곳으로 모였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한 주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 상업몰이나 죄송합니다. 나머지 뭐죠?
AK AK 이쪽에서는 몰. 네. 우리는 그래도 정산주기라든지 뭐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예. 알고 봤더니 그쪽 계열사에 있는 모든 정산대금도 결국 한 주머니에 모여서 그 저수지에 지금 뚝이 터졌다 이렇게 본다면 그 여파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게 합리적 분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나 판매자들은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당연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제 굉장히 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상법에 이게 저촉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이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 운영 주체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계정도 달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재무 담당자 혹은 그 회사의 대표가 자기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미궁 속으로 빠질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꺼내놨단 말이죠.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게 티몬과 IMF가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면 합치면 1조 원 정도의 거래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사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 판매가 아니고 판매자들이 올려놓은 상품을 소비자로부터 이제 판매 대금을 받으면 일정 수수료만 떼고 전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이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게 그대로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업계에서 1조 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5월분만 지금 얘기가 되지만 6월, 7월분까지 정산 시기가 도래하면 1조 원은 당연히 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허투루 들을 말은 아닌 것 같고, 티몬과 IMF의 돈을 어제 구영배 대표가 얘기했던 게 빌려 썼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위시를 인수할 때. 근데 바로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 그건 이제 본인 주장인 거고. 이건 나중에 자금 추적을 통해서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이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 당연하죠. 왜냐하면 티몬 IMF의 돈을 인출을 해서 위시 인수 자금으로 썼고, 그로 인해서 티몬 IMF의 그 자금 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미하게라도 끼쳤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반 그 형법상 문제가 되고 상법상의 문제도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그 티몬 IMF의 그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시의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법률적인 어떤 그 상거래상 또 어떤 그 법인으로서의 어떤 모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불투명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티몬 IMF라든가 이 그 AK몰이라든가 인터파크라든가 모든 재무 관련이 그 어디야 그 Q10으로다가 다 몰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개되지 않은 그 상장되지 않은 이 Q10이라는 기업에 다 몰려 있고, 이 Q10이라는 기업은 알 수가 없는 기업에 몰려 있기 때문에 베일에 쌓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네. 재무 구조라는 게. 근데 이 베일에 쌓이는 기업이 이 모든 그 Q10 아니죠. TMF 이하 이쪽의 재무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뚝이 터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위시에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해줬는지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자금 추적이 철저하게 이제 금감원에 어디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행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지금 아마 이제 거기다가 궁금하신 게 그러면 이 판매 대금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냐 이제 이거죠. 네. 근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일부가 뭐 위시 인수에 쓰였다. 인수 그것도 자금 40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400억일지 그건 또 조사를 해봐야 네, 될 조사해봐야죠. 할 텐데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지금 TMF는 이 업체는 지금 등록된 게 뭐로 등록돼 있냐면 통신 판매 중개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신 판매업은 소위 여기 입점되어 있는 셀러들이 통신 판매업이 되는 거죠. 네. 판매업이 중간에 중개를 통해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 결제 대금을 누가 홀딩을 하고 있냐면 이제 판매 대금을 통신 그 중개업체가 이제 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길게는 뭐 60일까지 이제 가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빨리 정산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이제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용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건 유용은 뭐 간접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체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유용이 근데 지금 그 유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유용을 시인하는데 일부만 시인하는 거지. 지금 구영배 대표의 얘기는 뭐냐면 이 돈을 소위 프로모션에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그 자본 잠식이 되고 적자 된다 보니까 운영이라든가 아까 10% 할인이라든가 이런 상품 구매에 대한 이런 것들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인을 많이 해줬다. 이 프로모션 비용을 많이 썼다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이제 뭐 일부는 또 썼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자기네 수수료로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수수료를 넘어선 판매 대금을 가지고 판매 대금의 일부가 수수료거든요. 그 수수료에서 자기들이 운용을 하는 겁니다. 운용을 하고 남는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건데 이걸 판매 대금 이 원금 전체의 이 금액을 손을 댔다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특히 TMF 같은 경우가 업계에서 이 얘기는 가장 정상 기간이 길다. 77일. 그렇죠. 오랫동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들이 이 셀러들은 이 뭐 일주일, 이주일이 정말 아쉬우고 하루하루가 아쉽습니다. 돈이 네. 10억이 만약에 여기에 네. 물려 있으면은 아마 피가 마를 겁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이제 만약에 미정산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돈도 못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 업체들은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셀러들이 문제가. 어제 그래서 구영규 대표 그 얘기도 했습니다. 판매대금 남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판매 대금은 셀러들한테 정산돼 해줘야 될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작년 그 위시를 인수할 때 정산 대금이 보통 그 일반적으로 네이버라든가 이런 그 지마켓 이런 데는 그 내가 그 판매 결정을 하면 다음 날 판매자에게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한 40일 정도. 그리고 요 기일이 70일입니다. 법적인 제한 기일이. 그런데 이 티몬하고 위메프는 위시 인수하고 그 이후에 이 자금 마련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77일까지 넘어섰습니다. 이게 부당한 거 불법이거든요. 그런데도 어찌됐든 이거를 정부에서 그냥 뭐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냥 놔둬버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이 티몬 위메프 판매업자들 사이에서 이게 정산 기일이 늦어지면서 이게 이제 위험하다, 노란불이 켜졌다 이제 그랬던 건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 속에서 야 이게 그 위시의 판매 대금을 위해서 정산 대금을 늘렸던 게 아닌가. 그거 왜냐하면 77일까지 늘어나는데 그 하나 팔아가지고 그 중소기업들은 그거 뭐 어려움에 처하는 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야지. 정산 받기 전까지 대출을 대출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또 그 상품 만들어가지고. 지금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이 돈을 사실 돈은 이거는 안전한 곳에 거기에 예치를 해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에스크로우 제도를 그렇죠. 운영하는 곳이 그렇죠. 있고 안 하는 근데 곳이 그 있죠. 에스크로우 제도가 이제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이 돼서 9월에 이제 그게 시행이 되는데 이게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 좀 더 일찍 그 개정이 됐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남의 돈, 유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맡아두는데 맡아둔 것들은 안전한 곳에도 맡아둬야지. 이걸 만약에 돈을 불린다. 뭐 이거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쓴다. 이러면은 이건 상당히 리스크가 되게 높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제도 정비가 뭐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이번 통신 판매 중개업에 대한 이 제도 정비 문제에서 특히 이 판매 대금에 이건 유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안전장치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이번에 특히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 문제의 네, 평론가님. 핵심은 결국에는 그 돈이 사라진 돈이 어디 갔느냐. 네. 결국 자금 추적에 사실은 앞으로 많은 이제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려면 결국 그게 관건이 될 텐데 어제 국회에서의 발언을 보고서 너무 황당했어요. 1조 정도가 지금 사라진 상황인데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대표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 주기가 타사보다 길거든요. 길다라는 거는 들어온 판매 대금이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데보다 보유금이 더 보관하고 있는 자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다 사라졌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죠.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나마도 긴 정산 주기가 2024년 5월에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정산 주기를 늘리면서 뭔가 조치를 했다라는 것은 돈이 그만큼 더 없기 때문에 정산 주기를 늘리면서 들어와야 되는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 이미 늦어도 발생한 거죠. 2024년 5월부터는 사이렌이 켜진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처를 지금 밝히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어제 국회에서 했던 얘기가 홍보비를 많이 써서 그렇다.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걸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른다, 홍보비를 많이 썼다라는 두루뭉실한 답변을 하니까 오히려 의혹이 더 커져서 어떤 국회의원은 심지어 파킹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 자금을 아예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정도니까 점입가경이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감독당국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계좌 추적이든 뭐 국제 간 거래를 다 찾아내서라도 이거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영배 대표를 향해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네, 아주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죠. 그리고 Q10의 자금을 추적을 해보니까 불법적인 정황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한 조사가 다 끝나고 결과 발표를 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발언만 보면 불법적인 정황은 있었다라는 것, 뭔가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영배 대표가 어제 나와서 했던 말 중에 도와주시면 정상화가 가능하다,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야기를 두고도 지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5,600억 플러스 알파의 긴급 유동성 지원, 더 달라는 거죠. 네, 피해 보상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또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나서 지금 국회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고지고대로 이걸 마치 공적 자금의 힘을 빌려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 물론 입점업체들의 그 다급한 상황은 알겠지만 이게 마치 Q10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게 되면 이게 온당한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총장님께. 어찌됐든 그 저희들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려움에 처한 그 소비자라든가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을 위해서 뭐 대출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 혈세를 그 낭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불가능한 이거는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구영배 대표의 어떤 뭐 6개월만 기다려달라 뭐 이런 그 애원의 목소리는 가식의 목소리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이 해결하지 못한 이런 그 상황에서 시간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게 한 10월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져 왔었고, 그 이 기업을 인수할 때부터 이게 유동성 자금이라든가 이게 깡통, 그다음에 그 계속 매년 그 매출이 마이너스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치해 온 그 기업인의 대표로서 지금에 와서 어떤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하였다라는 거는 일반 그 국민들이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거를 신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리고 이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차없이 어떤 그 정부의 어떤 뭐 할 일을 다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어떤 그 자금 흐름, 출처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면서 자금 지원을 뭐 대출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저는 이 기회를 달라, 도와달라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요, 사재를 털어서라도 일단 끝까지 피해 보상을 하고 판매자들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하자마자 기업 회생을 긴급하게 신청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기업 회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일단은 채권 채무 동결이지만 그걸 받아준다고 했을 때 말이죠, 결론적으로 모든 그 판매업자들이 지금 받지 못한 돈을 미상환 채권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채권자 지위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모든 채권자들이 다 모여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들이 뭘 결정하냐면요, 결국엔 최종적인 합의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합의안은 보통 다 뭐냐면 이자를 유예해주겠다, 원금을 탕감해주겠다, 나는 이걸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원 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소위 말하는 채권자들의 희생을 문서로 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기업회생의 핵심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기업회생이 끝났다라고 하면은요,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으면요, 파산밖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 대표는 피해 보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동시에 채권자들이 희생을 강요하는 절차를 바로 넣었고, 그거 아니면 파산밖에 없다는 식의 그런 얘기밖에 없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네. 희생을. 그래 놓고서 자기들은 기회를 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로 들립니다. 예. 구조적 모순이 그 안에 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교수님, 이게 법원이 판단할 거잖아요.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가치가 더 크면 회생 판정을 할 것이고, 파산하는 게 낫다라고 판정을 한다면 이제 파산을 시킬 건데, 팀원 위메프 다 자본 잠식 상태잖아요. 법원 판단이 그래서 지금 의문이 아니죠. 법원 판단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면 이게 존속할 가치가 있는 네. 곳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뭐 기업 회생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을 때 받아들여지는 건데 이번에 TMF가 이제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하면서 또 뭘 했냐면은 자율구조조정 이 부분을 했어요. 그 자율구조조정 이제 지원 부분이라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네. 이제 그걸 받아주는 심사를 하는 기간에 네. 이걸 이제 피해자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뭔가 합의안을 좀 만드는 노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심사 기일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심사 기일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심사 기일은 길게 좀 가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또 가지면서 만약에 합의가 제대로 돼버리면은 이거는 종결되겠죠. 심사를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 합의안이 채권자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양보를 자 이렇게 어려우니까 채권에 대한 양보를 뭐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받아가는 어떤 결국에는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채권자들이 사실 그게 합의를 해나가는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죠. 시간은 끌고 그래서 뭔가 이게 시간을 자꾸 이게 끄는 어떤 이런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6개월 맡겨두면은 이런 부분들을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맡겨둘 수가 있겠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온갖 사고는 다 쳐놓고서 수습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입장으로도 지금 비춰진다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개인회생 신청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가면은 모든 그 집행이라든가 압류라든가 그 채무 추심이라든가 이런 게 중지가 돼버리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뭐 그 정책자금 지원금도 이게 중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첫째는 노린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자율조정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기간을 좀 연장을 해보자라는 뭐 두 번째 안이 있겠고 세 번째는 채무를 어느 정도 개인회생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개인의 그 채무를 탕감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뭐 80%까지도 탕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탕감을 받겠다라는 어떤 뭐 그런 요령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거를 통과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채권단 3분의 2를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담보권자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나중에는 말씀하셨듯이 파산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근데 그 지금 티몬 IMF 나머지 뭐 티몬 IMF뿐이 아니라 이제 그 AK몰이라든가 이커머스라든가 이쪽에 또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또 이 두 회사에 대해서 검찰하고 경찰에 지금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란 말이에요. 사기하고 뭐 횡령하고 뭐 컴퓨터에 의한 사기하고 이런 그 제목이 만약에 이 두 검찰이나 경찰에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기 횡령이 곁들여진 이런 대형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이거를 회생을 해야 되겠느냐. 또 금액이 이게 1조 단 이상이 넘고 이게 어느 정도는 또 어떤 그 지급을 한다라는 어떤 뭐 회사의 어떤 양심적인 어떤 이런 절차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할 텐데 이런 절차도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오전에 사죄하고 오후에 그 신청을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게 누가 그 채권단이나 담보권자가 이걸 동의를 하겠고 또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아마 이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저도 약간 그 네. 기업회생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아직은 뭐 좀 이르긴 합니다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너희들이 왜 어려워졌어라는 원인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 원래 우량한 회사인데 공교롭게 예를 들어서 뭐 건설회사라면은 여기 악성 분양한 곳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만 해결되면 뭐 나머지는 괜찮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원인이 딱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돈이 어딜 갔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이 유동성 위기가 어디서 생겼는지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도 현재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회생 가능성을 점쳐볼 때 네.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자구안으로 자체적인 자구안으로 가능할 것이냐, 둘째 외부 수혈이 가능할 것이냐. 보통의 회생은 그게 중요합니다. 자구안이라는 거는 구조조정 또는 뭐 핵심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이 자구안이 될 텐데 지금 양사를 다 구조조정해서 뭐 새로운 기업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체 자구안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럼 그룹 내에서의 수혈이 필요할 텐데 아시겠습니다만 또
전 그룹사 다 합쳐도 800억밖에 없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에는 외부 수혈밖에 없는데 지금도 이런 큰 사태가 났는데 여기에 외부 수혈을 통해서 외부 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기는 판매자와 국민들, 소비자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이 사업 모델이 영속할 수 있는데 이 사태를 통해서 지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회사가 믿을 만하다, 성장 가능하다, 사업의 영속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면은 네. 이번 사태가 지금 요 TMF에 관련돼서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파장이 여기 피해 그 관련된 피해 규모만 보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셀러들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정산을 못 받고 이렇게 무너지는 업체가 이게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소위 우리 이런 셀러들이 좀 많아야 다양한 상품들이 공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미 벌써 다른 플랫폼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야 이제 셀러들 숫자가 줄겠네 이런 우려도 하는 거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렇게 중개 플랫폼들이 작은 중개 플랫폼들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어떤 그런 규모의 중개 플랫폼들이야 좀 문제가 없고 큰 영향을 안 받겠지만은 네. 작은 플랫폼들 소비자들이 내가 지금 물건을 이렇게 구매했다가 상품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 이러니까 이제 이 작은 업체들 믿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그러면 문제가. 큰 업체로도 쏠림 현상이 그 때문에 심화될 수 있다. 그때 빨리 이 문제는 이거는 지금 그 TMF에 여기 국한돼서 이 피해만 따져볼 문제가 아니고 지금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가 상당히 이 시장에 주는 여파가 상당히 클 수 있다. 네. 이 부분도 정부는 잘 고려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플랫폼 산업의 네네. 효과 좀 막아. 한 분씩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아까 이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그 중소 중견 어떤 이런 그 플랫폼 산업의 그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은 산업은 어렵게 되지만은 이 중견 중소 그 플랫폼 산업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대형 플랫폼 산업들만 남게 되면은 어떤 그 플랫폼 기업들 간의 그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독과점 플랫폼에 의한 폐해가 너무 심각하게 되고 지금도 어떤 그런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한 폐해는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다 전가되고 또 거기에 판매하는 입점업체들에게 다 전가되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더라도 그 정부라든가 관리감독기관, 공정이라든가 금융감독원, 또 소비자 이런 분들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의 이제 이 사태를 쥐고 있는 정부와 그리고 이제 일반 소비자들 피해자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은 그 신뢰를 잃은 그 TMF 티몬 이쪽에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신뢰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결국 일단 기업회생 결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심사한다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80% 정도의 동의가 필요한데 결국 수많은 우리 셀러들이 결국에는 다 채권자로 결국에는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본인의 희생을 감내하고더라도 근데 지금 이분들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단순히 무슨 큰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그 유동성 위기를 이 그룹은 인식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인 판매를 엄청 강요했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심지어는 셀러들의 동의도 없는 이벤트가 자기네 상품들이 막 올려가서 네. 급속하게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또 그게 감당이 안 될까봐 선정산 대출을 유도하거나 알선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대출 받아서 늘리라고 하는 식으로요. SC제일은행이 또 유력하게 지금 문제 대출금을 늘려주는 걸로.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동성 위기에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 회사가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가 현재는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계속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해고 계속 이런 식의 그래서 어제 피해자들이 고소를 또 했거든요. 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 이제 이 사태를 두고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는 또 폰지 사기로도 또 이제 대변되는 건데 폰지 사기가 그거 아닙니까? 앞에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수익금을 주기 위해서 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메워주는 이 형태가 계속되다가 문제가 커지면서 이제 사기로 번져진 건데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구조를 놓고 말이죠. 사기죄 성립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네. 이번엔 듣겠습니다.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그렇지만 이게 네. 사기죄 될 거다 안 될 거다 말씀드리기는 좀 이제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지금 아마 아까 이제 그 머지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객들을 이제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과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서 네. 결국엔 그걸 이제 그전 고객들의 돈으로 그걸 지급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돌려막기식의 형태로 이렇게 하면서 고객들을 현혹시켰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고객들을 뭐 고객들한테 할인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뭐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네.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기 부분들이 뭐 적용될 수 있냐 그거는 뭐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할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소비자들이 이제 좀 그게 큰 메리트가 돼서 또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 할인이 정상적이면 좋았는데 이 자금이 이렇게 정산돼야 될 이런 자금을 갖고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문제. 이게 뭐 사기로 될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 금융 당국이 잘 이제 뭐 판단을 이제 하겠죠. 네. 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은 근데 정말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이 법적인 측면에서 좀 미비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터지고 나니까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워낙 이게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사기죄니 또 배임 뭐 이런 유용 횡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등장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제가 이 사기죄나 횡령죄에 관해서 좀 평론을 좀 드린다면요. 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요. 네. 주문을 했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때 지갑을 딱 꺼냈는데 마침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사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은 이건 무전 취식이 돼서 이건 사기가 됩니다. 네. 이 상황을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예가 지금 이 상황이냐라고 볼 때 이 들어올 돈이 없고 그 직원들 메모에도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 1조도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룹의 자금 위기가 이제 곧 해결 불능한 사태까지 간다라는 것을 알고서 판매를 유도했다면 아까 무전 취직 사례처럼 이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판매업자들에게 손해가 갈 것이라는 것은 예상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의 기망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 이렇게 쭉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면 법 논리적으로는 사기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조항상 알고 했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결국은 높다. 이 위기를 알고 판매자들에게 속이고 유도하고 기망했느냐 이거고요. 횡령 부분은 법리는 간단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사람이 그 뜻과 다르게 그걸 가져가면 횡령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대금은 소비자로부터 넘어와서 결국에는 잠시 보관하다가 셀러들에게 줘야 되는 남의 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까 분명히 이 위시 인수자금에 일부 썼다고 인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용처를 다 뒤져봤을 때 셀러에게 가야 되는 돈 말고 다른 용처로 썼다면 이것도 횡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라는 의혹에 대해서 구영배 대표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시간 끌기 의도가 없다. 뭐 근데 그건 본인의 주장이고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폰지 사기가 상품권을 일단은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동성 자금이라든가 계속적인 마이너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금을 타에 이용한다라든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쇼핑몰은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했고 정산 대금도 못 줬고 그렇다 하면은 이거는 폰지 사기와 거의 유사한 거고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판매를 했거든요. 상품권도 판매를 했고 그렇다 하면은 이거는 그 폰지 사기고 특히 위메프가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판매를 했어요. 그다음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정산 대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근데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이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폰지 사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일반적인 이제 사기죄인데 사기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상대방을 기망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득하는 게 그 사기죄거든요. 근데 이 그 티몬 IMF는 정상적인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했거든요. 예.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또 판매하는 걸 갖다가 장을 열어놨고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판매 네.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네, 의견들을 남겨주고 계신데 안타까운 사연도 뭐 소개를 해주시네요. 일단은 뭐 티몬이나 위메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서비스가 됐으면 했는데 대표가 국회 출석해서 나와서 하는 말 보고 더 절망적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자꾸 이제 셀러들이 이제 그 정산이 안 되니 상품 구매한 걸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왔나 봐요. 소비자들한테. 그러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일부분은 또 환불을 못 받으셨네요. 환불을 못 받았는데 소비자들. 또 네, 입점 업체들도 결국 정산받지 못했을 거 아니냐 걱정을 해주시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사실 이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너무나 어느덧 시장이 커져버려서 연간 지금 220조 원에 달하지 않습니까? 거래액만.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는 물리적으로 뗄래야 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티몬 IMF가 아무리 점유율이 뭐 10% 미만의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파가 크다라는 거는 우리 생활에 정말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서비스, 자리 잡은 서비스가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국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분명히 나옵니다. 어제 이복현 원장 다시 나와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미리 좀 대비를 하고 관리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의견도 듣겠습니다. 평론가님께 먼저 여쭐게요. 네, 일단 금융감독원의 그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일단은 뭐 법에 저 등록업체에 대한 뭐 강행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 있다는 걸 알아서 불러서 MOU를 맺었다는 거예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그렇습니다. 체결했죠. 어쨌거나 자율 기재로 너와 나와 신의를 가지고 이 정도를 하자라고 해서 관리 범위 내로 들어온 거죠. 그때서부터는요. 근데 문제는 그 MOU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조차의 후속적인 조치가 미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이 점점 늘어지고 그 사이에 재무구조가 더 악화됐고요. 심지어는 두 번에 걸쳐서 MOU가 개정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MOU에 따르면은 당초 원래 자산 대비 부채를 0으로 만드는 기한을 2023년 말로 잡았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에 체결된 MOU에 따르면요. 이걸 2026년 말로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감독 당국의 경각심은 오히려 더 느슨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재무구조의 이 쉽게 말하면 이 큰 사단을 놓친 거 아니냐. 그래서 감독 당국의 업무 태만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은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개선해라. 네. 그리고 뭐 에스크로도 뭐 따로 운영하도록 해라. 라는데 이제 안 지켰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 말씀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은 네. 이게 전자금융감독 규정 63조에 보면은 이 결제 대행 업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그 감독을 받게끔 돼 있어요. 아, 네. 티몬과 IMF는 2차 피지입니다. 2차 피지업체. 네. 그 말씀하셨듯이 MOU를 맺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인지를 이후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왜 그냥 이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놔둔 거예요. 그 이후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그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의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왜 안 했느냐. 소비자 보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이 두 양쪽의 소비자 이용자들이 한 850만 정도가 되는데 왜 이 소비자들을 그냥 방치해 뒀느냐. 다 알고 있으면서 여기가 저 유동성 자금이라든가 마이너스가 뭐 1,000억 원 정도 1,000억대가 넘는다라든가 이렇게 위험한 기업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문제 삼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 회사가 2017년서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고 유동성 자금이 없었고 깡통 기업인데 이런 깡통 기업을 인수하는데 이런 그 인수합병 승인을 하는데 어떻게 그 공정위가 이게 승인을 해줬느냐
이거 공개해라. 니들 이거 확실히 알았느냐.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공정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줬는지 공정위 이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인수하던 공격적으로 인수하던 시기가 몇 년 사이에 다 집중적으로 몰려 그럼요. 있었어요. 22년, 23년, 24년입니다. 요 시기에 다 요 시기에 이 회사들 완전 뭐 깡통입니다. 깡통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회사들을 다 인수합병 승인을 해줬느냐 공정위가. 이거 공정위가 알고 있었으면은 최소한 그러면 공정위도 소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가 조금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소비자들은 이용할 때 뭐 주의를 한다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금융감독원하고 공정위가. 근데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주의도 안 내렸거든요. 그 소비자들은 뭐 마늘 하늘의 날벼락이죠. 가만히 있다 다 당한 거거든요. 뭐 중소 판매자들도 그렇고 뭐 소상공인도 그렇고. 이게 애매한 위치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아까 있죠. 규정에서 잠깐 얘기하셨던 통신 판매업과 통신 판매 중개 그 사이에서 있는 애매한 관리의 사각지대. 네.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다라는데 일단은 당국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통신 판매 중개업이 이제 문제입니다. 통신 판매 중개업은 네. 이번에 팀원과 이메프가 중개에 네, 해당하는 중개업입니다. 업이 되겠죠. 중개업인데, 근데 이제 중개업인데도 불구하고 판매 대금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당국도 정부의 어떤 그런 관리 감독 부분이 이게 안전하게 잘 관리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특히 선수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장치는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조회 같은 경우에 이런 미리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어디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안전한 곳에 예치하는 이런 제도가 장치가 다 돼 있는데 지금 판매 대금 문제 특히 이 중개업자가 갖고 있는 판매 대금을 가지고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동안 너무 거의 뭐 방치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유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소비자 전자상거래법에서 이제 소비자 보호 어떤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 거래 관계에서 이제 불공정 문제 부분들을 대규모 통업법으로 보는데 요거는 통신 판매 중개업은 이제 대규모 통업법에 적용해서 빠져 있습니다. 네. 통신 판매업은 들어가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팀원이라는 웨프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아무래도 뭐 감시망에서 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대상이었다. 뭐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여러 가지 검토가 이제 이 사태를 계기로 필요한 네. 거고요. 지금 계속 이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판매 대금만 잘 관리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관리됐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크게 터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중소기업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선정산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선정산 대출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이제 이 정산 받을 이 돈을 담보로 해서 사실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럼 거기 또 금융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셀러들 입장에서는 판매 대금 못 받죠. 또 금융 비용 들어가죠. 이것도 빚이죠. 네.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통신 판매 중개업의 어떤 그 판매 대금 관리 문제 이 문제는 이번을 계기로 보다 좀 확실하게 안전하게 또 이 관리될 수 있는 이런 좀 법적 체제는 꼭 갖춰야 될 것이다. 짧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교수님이 말씀 주신 입법의 불비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라는 건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럼 근본적인 대책 당연히 필요한데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번에 처음에 사태를 직감할 수 있었던 게요. 한 20-30일 전에 전산 오류 전산 계정 관리하는 차원에서 잠깐 오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문제입니다. 그게 금방 이달 해결됩니다. 초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에 감독 당국이 속아 넘어갔어요. 사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환불 문제가 처음에 막 이제 고객들이 터졌을 때
그 며칠 상간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수백 명의 우리 소비자들이 그 밤새워서 본사까지 쳐들어가는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환불 주체가 어딘지 누군지 가름말을 못 해줬었거든요. 결국에는 며칠 지나고 나서 여신금융업법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피지사가 일단 1차적으로 책임져라라고 가름을 타서 겨우 일단 물꼬는 트고 있는데 정작에 사실은 그 며칠 상간에 미리 환불받았던 고객들과 앞으로 환불받은 고객의 이 명단 교차 확인이 안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중 환불 우려 때문에 잠깐 모든 분들에 대한 환불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고 사태가 발발했을 때 빨리 사이렌 캐치하고 현장 조사를 한다든지 환불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그 제도적인 가름을 타준다든지 하는 기민한 대응도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계속해서 의견 올려주고 계셔서요. 또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본질은 이런 사태가 터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선량한 소비자, 선량한 셀러들, 입점업체들인 거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사실 나중에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몇 년 살다가 나오는 정도로 끝이지 않냐. 징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는 괜찮겠냐.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해서 빠르게 국내 시장에 점유율이 늘려왔기 때문에 또 이들이 내세우는 게 초저가 전략. 정말 대량 할인을 앞세워서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과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을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계가 지금 굉장히 혼탁해졌고 전반적인 걱정들이 하나 둘씩 다 솟구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셀러들, 입점업체들의 피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란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5,600억 긴급 유동성 지원은 발표가 됐는데 이것만으로 뭔가 지금 부족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아니죠. 이건 사무총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5,600억도 저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이죠. 왜냐하면 개인회생 그 절차가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 안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그냥 지원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어찌됐든 그 채권자들한테 채권자들한테 지급되는 모든 그 금원에 대해서는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지원금도 중지가 된다. 제가 그 자료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중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다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상태가 돼 있는데 이게 개인 회생이 모든 걸로 그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 채무자 쪽 입장에서 이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거는 어쨌든 정부가 일부분 좀 해결을 하고 구용배 대표가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한 자료조사를 거친 이후에 그서 나오는 모든 그 부분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첫째는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덮어두고 소비자나 소상공인의 피해를 전가하는 식으로 해서 이걸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은 더 심해질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교수. 네, 지금 일단 가장 이제 소비자 어떤 이제 피해가 있고요. 또 셀러들 피해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셀러들 피해는 하나의 잘못하면 이제 산업이 무너질 수 있는 문제도 크게 이제 확대되면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일단은 피해 보상, 피해의 이 손실을 줄이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인데요. 문제는 지금 TMF가 이제 얼마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하고 최대한도로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금전적인 이런 피해 보상을 위한 이런 자금을 조금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금전적인 피해 문제를 간단히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유동성 위기 문제가 나타나겠죠. 자금난이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소위 흑자도산하는 기업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게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금의 집행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제도 정비 문제 이거는 이 지금 이런 지원하고 별개에 또 여러 가지 이 환경 자체를 이것이 문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대표되지 않은 이런 제도적인 정비 문제 이런 것이 함께 뒤따라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신호 평론가님. 네, 많은 분들이 크게 주목하셨던 뉴스가 작년에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하셨거든요. 네. 소상공인들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연쇄 부도가 나지 않을까, 생태계 붕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안 그래도 안 좋은 하반기 경제 내수 회복에 직격탄을 또 줘서 국가 경제 전체로도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의 걱정입니다. 일단 이 위기에 급한 불을 꺼야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 이 불이 커지지 않도록 일단은 거의 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는 것들을 초기에 확실하게 좀 막는 대책에 정부가 좀 나섰으면 하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지금 나오는 그 기금 대출을 일단 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에요. 긴급 경영 지원 자금 대출.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이 업자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채권 있잖아요. 이걸 담보로 하면 이게 같이 묶여 있는 채권이 돼버리니까 그런 게 좀 곤란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자영업자들이 먼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정부는 빠르게 하고 나머지 구상 절차를 후에 밟더라도 좀 그런 신속한 대응이 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타까움을 표하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철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요. 사후 대책이라고 할지라도 이번에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또 몇 년 있다가 같은 일이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